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굉장히 좀 두껍고요. 많아요. 이 책입니다. 안나 까르니나. 네, 이 톨스토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은 이 책을 한번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세 권의 이 두꺼운 책을 끝까지 다 낭독은 못하지만은요, 1권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앞부분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안나 까르니나.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낭독할 책은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레프 톨스토이 지음. 1828년 9월 9일 러시아 툴라의 야스나야 폴리아냐에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들 손에 자란 톨스토이는 16세에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실망해 그만두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오가며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1851년 형 니콜라이를 따라 군에 입대한다. 군대에 복무하면서 어린 시절 등 자전적 3부작을 발표해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1850년대 후반에는 농민들의 열악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여 야스나야 폴리아나 농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열고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병행한다. 지은이 속이었고요. 낭독하겠습니다. 1부부터.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 오블론스키 집안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전에 가정교사로 일했던 프랑스 여자와 남편의 관계를 알아차린 아내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벌써 사흘째 이어지자 당사자인 부부는 물론 가족과 하인들까지 모두가 괴로울 지경이었다. 가족만 아니라 하인들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어느 여인숙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그들, 오블론스키네 가족과 하인들보다 훨씬 더 친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얼굴도 내밀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처럼 온 집안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뛰어다녔고 영국인 여자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말다툼을 하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가 하면 요리사는 어제 시작 직전에 떠나버렸고 찬무와 마부까지 급료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교기에서 스티바로 불리는 스테판 아르카디치 오블론스키 공작은 평상시처럼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의 모로코 가죽 소파에서 잠을 깼다. 그는 다시 한숨 푹 자고 싶었던지 잘 관리된 통통한 몸뚱이를 돌려 방향을 바꾸고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쪽 볼을 베개 속에 파묻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방금 꾼 꿈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래,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오찬에 초대했지? 아니야,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어딘지 미국풍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거기 다름슈타트가 미국에 있었어. 그래, 알라빈이 유리로 된 식탁에서 근사한 식사를 대접했지. 그 유리 식탁들이 내 소중한 연인을 불렀어. 아니야, 그보다 좀 더 근사한 노래였는데. 그리고 작은 술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모두 여자들이었지.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두 눈이 즐거움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 좋았어. 정말 좋았다고. 또 그 밖에도 굉장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 그는 나사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을 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소파에서 두 다리를 내리곤 작년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준 금빛 모로코 가죽 슬리퍼를 발로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9년 동안 지켜온 오랜 습관대로 자리에 앉아 그의 침실에 늘 걸려있던 가운 쪽을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웬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지 생각해냈다.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해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 다투었던 모든 일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아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할 수도 없겠지.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모든 잘못이 내게 있는데 정작 난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바로 여기에 모든 비극이 있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무엇보다 불쾌했던 순간은 아내에게 줄 큼직한 배를 들고 유쾌하게 흐뭇한 기분으로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응접실에도 서재에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비밀을 담은 불행한 편지를 손에 쥔 채 침실에 있었다. 늘 근심이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여 영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아내. 돌리가 손에 편지를 쥔 채 꼼짝도 않고 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말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가리키며 캐물었다. 그때 일을 떠올릴 때 스테판 아르카티치를 괴롭힌 건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는 아내의 질문에 보인 자신의 태도였다. 그 순간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들킨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그는 아내가 자기의 비행을 폭로한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차라리 모욕을 느낀다며 화를 내든지 부인을 하든지 또는 변명을 하든 용서를 빌든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있었더라도 그가 취한 행동보단 나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선량해서 오히려 어수룩해 보이는 그 습관적인 미소를 짓고 말았다. 이런 바보 같은 미소는 그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의 미소를 본 돌리는 마치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한 말들을 퍼부어대고는 방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 바보 같은 표정 때문이야.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말했다. 그런데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절망적으로 혼자 중얼거렸지만 어떤 해답도 찾아내지 못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인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34에 쉽게 사랑에 빠지는 잘생긴 자신이 죽은 2명의 자식을 합해 7아이의 어머니이자 자기보다 고작 1살 어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아내의 눈을 좀 더 잘 속여넘기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과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있었다. 그 편지가 아내에게 그토록 그 충격을 줄 거란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좀 더 감쪽같이 숨겼을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부정을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늙고 야유어 이미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어떤 눈길도 끌지 못하는 평범하고 선함만이 남아있는 아내와 같은 가정주부는 좀 더 관용적이어야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이다.
아, 끔찍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혼잣말을 되낼 뿐 어떠한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좋았는데 우리 가족은 잘 지냈단 말이지. 아내는 아이들에게 만족해하며 행복했고 나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이며 집안 살림까지 모두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 가정교사로 들어온 것부터 좋지 않았어. 그래, 좋지 않았어. 자기 집 가정교사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건 진부하고 저급한 짓이야. 그렇지만 정말 멋진 가정교사였어. 그래도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가장 나쁜 건 그녀가 이미 이 모든 게 마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 같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지? 해답은 없었다. 가장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삶이 주는 보편적인 해답만 있을 뿐이었다. 그 해답이란 그날그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잠으로 잊어버리는 건 적어도 밤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여자 술병들이 불렀던 그 음악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도 이미 불가능했다. 그저 일상의 꿈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서더니 푸른색 명주로 안감을 댄 잿빛 가운을 걸치고 허리끈을 맸다. 네, 오늘은 안나 카레니나의 앞부분을 살짝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정말 유명하죠? 이 안나 카레니나 작품도 그렇고요. 네,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